자,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먼저 읽고 잠깐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살아남은 사람들, 아주 그 높은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70년을 살잖아요. 70년 만에 그거로 나중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70년 바벨론 유수 기간 동안에 활동했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은 바벨론에 가서 그곳에서 사로잡혀 간 선지자예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한 도시를, 한 국가를 그들의 행위대로 이렇게 다루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땅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있지만은 못한 것이 많아서 심판이 하나님 앞에 죄가 쌓여서 심판을 겪어야 되는 상황이 올 때, 그럴 때 바로 그 도시, 그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성을 쌓으면서 그 믿음의 무너진 부분을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도시, 그 나라를 멸하지 못하도록 막아설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여 이 땅을 심판하지 마시고 이 땅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 민족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막아서서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적 왕 같은 제사장들은 누구예요? 바로 성도들이죠. 성도들이에요. 이 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해요. 지금 북한에서는 지금 핵실험을 또 거의 하겠다고 또 마지막 하고, 그러면 압박이 더 들어가고 탈출구가 없으면 그냥 폭발해버리면 전쟁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하도 들어서 이제는 늑대야 그러든지 늑대가 아닌 거예요. 또 장난치는구만.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깨어서 좀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허락하심, 진노를 허락하시는 것, 심판을 허락하시는 것, 이것을 막아설 사람은 당신의 자녀들밖에 없는 거예요. 아빠 그러지 마세요. 아빠 나를 보고 참아주세요. 이렇게 말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소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고 경제 문제에 주로 말씀을 좀 주시겠고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제시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적어놨다가 같이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주일날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입니다. 비즈니스맨들을 위해서 작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또 큰 사업을 하시거나 장사하시거나 여러분 비즈니스 영역에 계신다면 특별히 이 말씀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사업에서 성공하고 잘 되게 되어지는 그 경제 환경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기도해야죠. 너희가 평안하기 위해서 이 성읍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장소는 어디에? 너희가 사로잡혀가게 한 원수의 나라예요.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끌고 와 강제로 이주시켜서 살게 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을, 이 원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여기서 70년 살아야 하니까. 어쩌면 우리도 그래요. 예수 믿고 거듭난 하늘 시민권자지만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악한 경제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물질적인 평안을 누리고 가정을 잘 부양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재정적인 실력을 갖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 환경, 이 나라 경제 환경,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시대의 국제 경제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는 그런데 우리만 잘 된다. 아니요. 나라가 잘 됐을 때 나는 얼마나 또 잘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나라는 잘못돼도 나는 보호하시고 나는 잘 되게 하시고 이런 이기적인 생각 가운데 서 있지 말고 믿음의 지평을 넓혀서 이 나라가 잘 되어지고 이 나라 경제 주체들이, 이 나라 경제를 움직여가는 정치인들이, 정부가 잘 제대로 지혜를 발휘해서 정말 잘 이 세상을 설득해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평안을, 샬롬을 구해야, 그러면 우리는 더 잘 되지 않겠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축복받아 잘 되고 있다면 모두가 잘 되는 상황에서 내가 축복받으면 얼마나 더 잘 되겠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제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다. 자,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거냐? 자, 이 약속한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11절 말씀. 이 말씀은 암송하셔도 좋겠습니다. 아마 암송 우리 했을 겁니다. 잠언 11장 11절 말씀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다르게 번역해 볼게요. 도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축복으로 인하여 번성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그랬어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성읍이 잘 될 것이고, 성읍이 잘 되면, 도시가 잘 되면, 경제가, 이 나라의 경제가 잘 되면 나도 당연히 잘 되는 것이죠. 직업들이 더 많이 생겨지고. 아멘. 경제가 활성화되면 직업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기업이 돈을 벌면 인센티브가 직원들에게 가야 안 가요? 가죠. 아멘. 그래서 이 세 구절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그냥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장로님 나오시겠습니다. 세계적인, 예수 세계적인 장로님 아시겠습니다. 하실 말씀을 사실 다 했어요. 지금 목사님이. 절 나오라고 할 필요가 없는데 목사님이 옛날에 언젠가 새벽기도 하실 때 뭐 오래 하셔가지고 그렇게 오래 했나 50분 그렇게 한번 한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하시는가 보다 했는데,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 세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며칠, 한 2주 됐네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저한테 한번 저녁 때 경제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한 서너 가지 정도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는데 그때 이제 생각에는 물론 몇 가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 얘기에 대해서 조그만 공감대가 있어야 우리 마음 안에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한 10분 정도 이렇게 그럼 조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지난주에 한번 또 이렇게 할까 하다가 어떻게 해서 서로 이렇게 좀 시간이 이렇게 안 맞아서 왔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이 조금 더 이제 주어졌기 때문에 아까 오후에 원래는 주일날 뭐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근데 저가 이 안에서 경제나 우리나라 일반적인 그 문제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해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뭔가 하나라도 확실하게 이해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할까. 잘 아시는 것 같지만 저는 이제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이고 저는 작은 기업을 합니다만은 제가 옛날에 삼성물산의 이제 대기업에서 한 10년 과장으로 이렇게 근무를 했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생리에 있어도 조금은 알고, 또 제가 여기저기 국제 무역을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그 기업 환경에 대해서도 얘기를 듣고 조금은 이게 알죠.
특별히 최근에는 제 마음속에 굉장히 비교가 되는 세 나라, 중국과 일본과 한국입니다. 여기를 제가 몇 달에 한 번, 중국은 뭐 거의 한 두 달에 한 번은 최소한 가고, 일본도 한 1년에 한두 번은 가는데, 보면서 우리나라하고 몇 달마다 갈 때마다 그 나라가 갈 때 느낌이 확확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바뀌는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좋은 방향이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신문지상에서도 이렇게 정치인들이 하는 발언이나 이런 거를 쭉 계속 보고 하면서 정말 어떤 때는 이분들이 너무너무 모른다.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 있을까? 나라의 국회의원이나 뭐 이렇게 또 그것도 어느 당의 당 대표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보면, 정책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거기에 많은 자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저거를 저렇게 뱉나 할 정도로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근데 또 이 기업 환경이 너무나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이 기업이라는 게 뭐고 나라의 국부가 뭐냐, 우리 목사님이 가끔 가다 그 오바마 대통령, 옛날에 그 클린턴 대통령이 한 대로 봐봐요, 경제가 답이야, 경제가 전부야, 이런 얘기를 했던 거 얘기를 여러 번을 많이 했어요. 우리도 공감을 하죠. 경제라는 게, 그때의 경제는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거죠. 원래 경제라는 원래 그냥 큰 뜻은 우리가 살면서 의식주의 모든 필요한 것을 얻고 그것을 사용하고 하는 일체 행위를 경제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하는 모든 행위는 경제행위예요. 근데 그 경제 주체가, 경제하면 그런 걸 하는 주체를 우리가 세 가지를 말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았으면 한 두 가지 컨셉 중에서 하나가, 첫 번째가 경제를 하는 주체는 크게는 세 개가 있습니다. 가게가 있고요. 제일 큰 경제 주체가 가게입니다. 각 가정이에요. 그 다음엔 정부예요. 정부에는 그 중앙정부도 있지만 지방정부나 여러 정부 안에, 나라 안에 속하는 모든 기관들, 그게 다 행정부예요. 정부예요.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기업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경제의 세 주체라고 볼 수 있어요. 가계, 그 다음에 국가, 정부 기관들이죠. 공공기관이라고 해도 좋고, 정부, 그 다음에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개의 기관 중에서 가계와 정부는 다 돈을 소비하는 단체입니다. 거기는 세금으로 걷던 그 일에서 월급으로 받았던 그 돈을 사용하는 그 조직들입니다. 그렇죠? 가게 남편이나 아내가 벌어온 그거 가지고 뭘 사고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물자를 구입하고 이런 일을 하는 이 세 가지 기관이 있는데, 정부, 가계, 기업 중에서 오로지 유일하게 기업만 부를 창조한다는 거예요. 이걸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걸 너무 몰라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치 이 기업은 저는 생각에 뭐 같은가? 나무하고 같아요. 심어놓은 나무예요. 결국은 우리나라의 국력, 국부가 생기려면 정부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정부는 다 돈을 쓰는 곳이에요. 가게에서도 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결국 부를 창출하는 모든 건 기업이에요. 그 나라예요. 크고 작은 모든 기업들이 합쳐서. 결국 그 나라의 기업이 잘 되면 부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나라예요. 이거를 모르고 기업을 그냥 가지고 놀고, 뭐 나쁜 놈들은 이걸 뭐 없애고 이랬다 저랬다 일로 옮겨놓고 눌러놨다가 주물렀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의식이. 조금 전에 목사님이 읽은 그 성경 말씀들 중에 정말 잠언 11장 11절 말씀 이렇잖아요. 정말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기업을 보통은 이제 작은 기업들은 법인이 아니고 그냥 일반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추면 법인이라고 합니다. 법인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하나의 인격체로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럼 법인이라는 건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은 점점 더 건강해질 수도 있고 점점 더 성장할 수도 있지만 점점 더 약해지고 병이 들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나 국가의 이 국민들은 어떻게 하면 결국 부가 나올 수 있는 것은 기업밖에 없다면 이 기업이 잘 돼서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커져서 거기서 나오는 과실 부가 계속 나라에 쌓이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부강하게 되는 길이에요. 그거 말고는 딴 길은 없습니다. 그건 이 세상에 어떤 학자가 와도 그건 정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이 우리보다는 잘 사는 건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보다는 이익을 많이 낸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쉽잖아요. 필리핀에 있는 기업이 우리보다는 이익을 못 내는 거예요. 한국 기업보다는 비교적으로. 이것만 만약에 우리 위정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머릿속에 넣는다면 경제를 저는 일으킬 수 있어요.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일으켰던 그런 사례들이 서양에도 여러 번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스웨덴에서도 있었고 독일의 지금 메르켈도 그렇게 해서 국가를 다시 부유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회주의적인 정책에 있던 당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정부를 자기들 집권하고서는 정책을 다 기업이 환경 살기 좋은 거로 바꿔서 기업이 커지니까 결과적으로 나라가 그 사람들이 힘을 쏟는 조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을 왜냐하면 기업에서 우리 직원 남편이나 우리 자식들이나 우리 아내가 가서 일할 수 있는 곳이 기업이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는 좀 공무원 하려고 싶어서 몇백 대 일 하는데 거기는 돈을 창출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왜 거기를 가요? 거기 가면 쫓겨나지 않고 안정된다. 이 사고방식 멘탈리티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젊은 사람들 속에 이렇게 용기도 없고 도전의식도 없고 이렇게 이 나라 기업에 대한 것이 돼 있다는 거예요. 기업에서 돈을 얻어서 그 기업에서 낸 돈 가지고 기업에서 세금을 내는 법인세나 영업 이렇게 해서 내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거기 직원들한테 월급을 줘서 그 돈을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소득세도 내고 또 자기들 가게를 살면 물건 사고 팔면서 거기서 또 거래가 일어나서 거기서 또 세금이 생기고 이거 가지고 나라가 먹고 사는 거잖아요. 나라 정책을 하고 교육도 하고 전쟁에 대한 대비도 하고 이 세 가지 주체가 경제 주체 행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물론 기업도 돈을 쓰고 소비도 합니다. 그렇지만 버는 거를 목적으로 하죠. 기업이 생긴 목적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어떤 조직적으로 자본과 여러 가지 자원과 기술을 모아서 뭔가를 부를 창출하려고 하는 집단들이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하느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나라가 강력하고 또 부유한 나라가 되려면 결국 기업이 돈을 잘 벌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어려운 건 뭔가요? 돈을 잘 벌려고 기업을 조금 왜 어느 기업을 보니까 돈을 벌어놨는데 사내 유보가 5조가 있다, 3조가 있다. 근데 왜 니네 안 쓰냐 이거예요. 신문에 여러분을 많이 보잖아요. 왜 투자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이걸 쓰려고 보니까 돈을 벌 곳이 있나 눈을 뜨고 그 사람들은 가만히 쓰라고 해도 당연히 돈 벌려고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봅니다. 근데 불안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라에서 하는 거 이런 정책 돌아가는 거 보니까 여기다 했다가는 정부에서 간섭해서 제대로 못하면 이 돈 홀딱 날라가면 이 기업도 유지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거를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지금 조선 이런 데서 몇 조씩 지금 난리 나고 나라에 돈 이렇게 은행에서 돈 대주는 건 다 여러분들 돈입니다. 우리나라 은행에 어떤 것도 자기 개인 기업이 없기 때문에 다 나라 돈입니다. 이론도 다 여러분들 돈이에요. 신문에서 무슨 불실 기업이 생겨서 그거에 몇 조가 나간다, 수지르은행에서 나간다, 산업은행에서 나간다는 돈은 다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물론 선박회사 이 현대상선이니 이런 그런 데들 한진 이런 데서 한 이유는 여러분들 보면 몇 년 전부터 해운 업계가 조선사들이 계속 배를 만드는데 배는 더 튼튼하게 더 크게 만들었죠. 그럼 물동량 배가 계속 늘어나는데 세계 무역고는 일정한 필요 이상으로 우리 쌀서 더 소비 안 하듯이 더 이상 물자가 이동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느는 비율이. 그럼 어느 정체됐는데 배는 계속 만드는 거죠. 그러면 선박회사들은 조선소에서는 계속 만들고 배를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우리 지금 문제가 된 것은 다 자기 배들이 아니에요. 딴 큰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들한테 배를 빌려서 얼마에 내년도에 그 사람들이 보통 빌릴 때는
차타라고 하는데 그걸 장기 용선 차타를 3년, 5년 길게는 이렇게 배를 빌립니다. 그랬는데 얼마쯤 톤당 얼마쯤 해서 몇만 톤짜리는 얼마만 빌린다고 믿고 빌렸는데 지금 그 배값이 형편없이 떨어진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인 거예요, 지금요. 그래 앉아서 몇 조가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게 만약에 자기 개인 재산이고 물론 그 사람들도 연구를 하긴 했겠지만 그런 걸 살 때 주변에 배가 얼마나 만들어지고 중국이나 이런 데 얼마나 싼 배를 지금 만들기 시작했고 한국 분야고 이런 어떤지 이런 거에서 동태를 잘 주시하고 했으면 배를 용선하고 할 때 조심하고 더 싸게 용선하든지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걸 대충 안 해놓고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냥 방만하게 해서 저렇게 지금 나라에다가 몇 조씩 이 손해를 끼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나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그런 큰 기업들 하나 무너지면 몇 조씩, 몇십 조씩 그 폐를 끼치고 거기 있는 직원들도 다 나간 그냥 실업자가 되죠. 거기 실업자가 되면 그 지역 경제가 그냥 마비되죠. 울산이 뭐 잘 돌아가다 울산이 어느 날 하루아침 여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 기업이라는 게 뭐냐? 기업이라는 것이 거기서 부를 만드는 이 핵심인데 이거가 제대로 안 되면 나라 경제는 안 되는구나. 제일 무식한 그 말을 하는 것 중에서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제가 안타까운 거는요. 제가 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가 아니라 법인세를 올려라! 이렇게 야당 대표들이 이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인세가 한 27%, 25% 요 사이 기본 작은 기업하고 이제 좀 틀린데 우리가 생각할 땐 법인세를 30%, 40%, 50% 올리면 세금이 금방 뚝딱 2배가 나오는데 뭐 걱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기업이 자기가 번 거에 많은 부분 이익이 남은 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뺏기니까 그냥 남은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재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새로운 뭐를 준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 있는 법인들은 그걸 가지고 싸놓고 이 돈이 있어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뭔가 하면 M&A도 하고 뭘 가져오고 좋은 사람도 갖다 쓰고 해서 이 기업을 키울 준비를 자금이 있어야 하잖아요, 기업은요. 그걸 할 수 있는데 조금이나 그거 없애고 법인세 올리면 정확하게 뭐냐면 황금 알 낳는 거위 얘기 아시죠, 여러분들? 황금 알 낳는 거위가 있는데 엄마하고 해서 어느 날 이걸 못 참고 황금알을 계속 나니까 배를 가르면 황금알이 저 안에 많이 있겠다고 잡으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거위만 잡고 알도 못 갖게 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냥 법인세 올려 이렇게 하는 건 사람들이 무식하니까 일반 사람이 올리라면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고 똑같은 국민과 똑같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선진국들 덴마크나 스웨덴 이런 데서 법인세를 내렸는데 거꾸로 기업이 잘 되게 법인세를 내려니까 이제까지 법인 세금부 기업에서 돈 벌어봐야 별거 없어 남는 것도 하던 사람들이 그냥 은행에다 놓고 이자나 놀이하고 어디 부동산이나 사놓던 사람들이 저 정도 법인세면 나도 사업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고용하지 말라고 해도 환경이 좋아지니까 돈 벌 것 같으니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직장 늘려라 뭐 하면서 너무나 답답한 것은 이런 생리를 모르고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 서울시장이 성남시장 이런 사람들 청년들한테 뭐에 50만 원 준다 30만 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생각해 보면 그걸 받을 때 청년들이 뭐 할까? 친구들끼리 오늘 50만 원 받았어. 저녁 내가 한 쏠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게 무슨 경제에 도움이 되냐고. 근데 한 사람에게는 그게 50만 원이지만 그거 한번 그렇게 할 때 몇백억이 없어진다니까요. 이거 같으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돈 벌게만 해주면 기업은 15%를 법인세를 받아서 25%에서 10%를 내려줬어도 그 돈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회계사가 있고 정확하게 그 돈 어디 갔나 보기 때문에. 그럼 제일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돈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직원들한테 월급을 많이 주든지 새로운 걸 투자하든지 그거예요. 직원들 많이 주면 우리나라에 소득세가 월급이 올라가는데 나라 세금이 많이 거치잖아요. 그것도 법인의 이익이 많이 나니까 그만큼 세금도 많이 거치고 또 그 사람이 새로운 사업을 또 할 테니까 딴 나라에 있는 걸 뺏어오고 이러면서 자꾸만 나라가 부가 커지는 거죠.
부자가 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변호사나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국회의원 한 30-40% 이상의 그런 분들이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월급은 타봤지만 돈을 그렇게 버는 것 말고 자기가 뭔가를 해서 무에서 유로 부를 창출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어떻게 해야 얻어지는지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이라는 것이 뭐고 결국 우리나라의 답은 경제가 답이야 할 때 그게 뭐냐면 답은 막 기업이 잘 돼야 돼. 기업이 돈을 벌어야 우리가 먹고 살아. 이거예요. 딴 데서 돈이 나올 데가 없다니까요. 미국에서 원주를 주나요? 중국에서 뭘 줘요? 안 주잖아요. 우리는 지금 줘야 돼요. 딴 나라를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 성도들 온 열방에 복음을 들고 통일했을 때 북한의 그 어려운 형제들도 살려야 되고 복음 들고 온 세상에 가야 되는데 정말 우리나라 부여해져야 되잖아요. 저는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작든 크든 제가 안타까운 것은 좀비들이라고 여러분 들어봤나요? 좀비 기업? 좀비라는 게 뭐냐면 불실 기업이라는 게 뭐냐면 기준이 자기들이 그 해 동안에 영업을 해서 돈 벌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그 번 거 가지고 은행이나 어디서 빚진 거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좀비 기업이에요. 온 세상에 피해를 끼치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빈대부터 사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 좀비 기업이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가지 명목으로 보이지 않게 이 좀비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유경쟁 체제로 그거 이미 경쟁력 잃은 업체는 도태되고 살아남은 업체는 다시 생기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자연 생태계가 세포가 증식할 건 증식하고 사라질 건 사라져야 되는데 신진대사가 이뤄야 되는데 이 나라 경제에 지금 정책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이런 식으로 해놔서 이런 신진대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래된 세포는 죽고 새로운 세포가 살아나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기업들이 정부나 이 은행에 투자하는 이런데 그냥 거기서 끌려가며 여기 하나가 무너지면 은행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5조가 물려있다. 그러면 이걸 어느 날 깨면 자기들 책임이 되니까 그냥 할 수 없이 1년에 매년 이 사람들 물려서 3천억씩 2천억씩 대주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니까요. 이거는 더 볼 게 없어요. 그냥 정리하도록 어느 뭘 주고 해야 돼요. 이걸 자꾸 해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일만 벌려놓고 이렇게 벌고 나라한테 또 피해가고 나라한테 나라에서 이렇게 해서 낭비하는 돈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첫 번째 이 세상에서 국가, 가계, 기업이 있는데 부를 창출한 건 기업이다. 어쨌든 기업이 잘 돼서 전체 부를 창출하는 이 구조를 어쨌든 만들어야 된다. 기업이 돈 벌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기업이 생기도록 그럼 기업들이 하니까 기업에서 돈이 벌리면 그러면 기업들이 더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저 친구 난 옛날에 나랑 비슷했는데 제 사업이 잘 되네. 나도 한번 해봐야 돼. 이런 식이 되는데 기업하는 사람마다 나가서 들어보니까 다 망했다 쪽쪽하면 아무도 기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친구가 뭘 기업하려면 마누라가 난리하고 하는 거죠. 왜 기업하면 집안에 나서서 망하려고 이것도 근근히 이렇게라도 사는 걸 망하려고 하냐 이러잖아요. 기업과 우리나라 경제, 우리 현재 문제가 뭔지 여러분 그냥 오지요 조금은요. 이게 우리 문제라고요. 그런데 이왕 제가 나와서 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 경제 동향에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전문가들이 보고도 정부에서 지금 제가 말하는 아주 그런 넌센스적인 그런 정책이 아니고 조금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해도 잘 안 되는 이유는 지금 모든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환경이 대전환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환경이 이전에 아무도 부닥쳐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에 우리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옛날에 써먹었던 그 정책을 해보려고 뭐 토목을 일으키고 무슨 이렇게 하는 옛날에 썼던 돈을 풀고 이런 거로만 자꾸 하니까 해봐야 자기들이 기대한 그게 효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베가 얼마 전에 한 2년 전, 3년 전에 막 해서 일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기업들은 지금 돈이 많이 벌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엔이 이렇게 약세가 되고 해서. 그렇지만 다시 이제 원상태로 좀 오고 있어요. 그거는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했는데 제일 큰 거는 전 세계가 아까 말한 대로 물질의 이동이나 이런 생산하고 대량 생산해서 옛날엔 만들기만 하면 팔렸는데 이제는 팔 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생산 캐파 가지고도 꽉 찼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계속 그런데 다른 공장들이 생겨요. 여기저기서. 우리나라보다는 더 싼 데서 또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동안에 돈 벌던 기업이 이제 우리보다는 더 싼 게 만들면 우리 공장은 망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지금 많이 나서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우리의 최대의 자랑이던 사업들, 조선, 그다음에 철강, 이런 기간 산업들이 지금 다 전자, 지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 근근히 좀 붙들고 자동차 좀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지금 글로벌하게 이 변환기에 맞아 있는데 제일 큰 변화는 얼마 전에 우리 이세돌이 바둑둠의 A1 이렇게 해서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결국 이와 같은 컴퓨터나 IT 산업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그동안에 하던 모든 일들이 많은 부분을 이제 기계가 자동화하면서 대체하는 이 환경이 됐다는 거. 그럼 많은 인간이 하던 인력이 소모가 필요가 없어지는 이 환경이 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처음 마주보는 이 환경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빅데이터라고 해서 모든 것 데이터들이 지금 클라우드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어느 주부가 가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쪽지가 날라오는 거예요. 임신한 이런 때는 이러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어디 가서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업체에서 임신한 거에 좋다고 온 거예요. 이 여자가 최근에 물건 산 거 이런 거를 빅데이터가 다 대충 보니까 이런 거 이거 사고 이런 사람은 임신할 때 사는 건데 하고 알고서 거기서 날라오는 거예요. 이게 빅데이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상을 하나하나가 다 잡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 인간적으로는 아주 무서운 현실이 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와 같은 기술적인 그 변화로 인해서 오는 그 환경, 그래서 기술 융합이 오는데 그래서 2012년에 여러분 다보스 포럼이라고 해서 경제 포럼에서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대변혁이었습니다. Great Transformation. 이 온 우주의 이 모든 경제 여건이 지금 경제가 바뀌면 정치도 바뀌고 생활이 바뀌는 겁니다. 대변혁이 지금 일어났다. 그 다음에 2016년에는 올해 뭐였냐면 제4차 산업혁명이었어요.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인데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이렇게 쭉 있었잖아요. 전기구간이 나오고 대량 생산하고 또 전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하는 건 IT나 이런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그다음에 이런 모든 거를 통해서 사람이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아무 데서나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체제가 된 거예요. 현대조선소나 이렇게 그런 큰 공장이 아니도 작은 집에서 어느 날 기계 부품만 사다 보면 다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체제가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개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국가는 어떻게 대처하고 기업은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내가 이제까지 받던 교육만 가지고는 대학 졸업한 이 상식으로는 취직도 못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와 같은 도전이 어마한 도전이 지금 오고 있어서 이것이 역사적인 대전환기에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 놀라운 변화가 지금 오고 있고요. 외부적 도전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여러분 아는 대로 고령화 사회가 됐습니다. 나이가 전부 다 많은 점점점 인구의 비중 중에서 60대 이후의 인구, 50대 이후의 인구, 70대 비중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이 구조. 그러면 일할 수 있는 30대에서 50대 인구는 점점 비중이 작아지고 밑에는 또 어린 사람들은 안 태어나고 이런 구조가 갈 때 이 사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양극화. 지금 경제 구조가 이렇게 갈수록 이건 빈익분 부익부를 하지 말라고 해도 부자 나라가 더 부자가 되고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은 이 기술주의는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앞으로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악해서가 아니더라도 이 구조가 자꾸만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벌어지면은 당장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사회적인 불안감이 옵니다. 미국도 1%의 인구가 25% 이상의
소득을 소유하기 시작했을 때 미국에 사회 불안이 일어나서 경제 공황이나 지난번에 2008년에 경제 이런 문제가 그때 그래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들은 이게 감성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양극화가 조금만 진행되고 북한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사회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또 하나 어려운 점은 이게 사실은 간과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경기 순환적인 위기인데요. 금융위기입니다. 과거에처럼 돈을 이 은행이나 이런 데 돈을 벌고 저축하고 자연스럽게 했다가 쓰고 이런 그냥 투자하고 이런 선순환, 이런 상식적인 눈에 보이는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세계 경제 금융 상황은 소위 말하는 이 헤지펀드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조지 소로스 이런 사람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지금 나타난 조직이고요. 보이지 않게 어마어마한 자본 세력들이 뭉쳐서 한 나라 두 나라는 쓰러뜨리는 건 문제도 아닌 사람들이 얼마 전에 중국을 공격했다가 그 사람이 당해서 일단 중국한테 손해를 보고 물러났는데 이런 일들이 각 나라를 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 어느 선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거는 일본이 옛날에 발달하다가 2000년대쯤 미국에서 달려들어서 일본을 그냥 그런 집단들이 공격해서 일본이 손들고 나온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피아 같은 경제 집단들이 세계를 이미 그 사람들이 50% 60%를 가지고 돈 장난을 지금 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어느 나라 정부가 대처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위기가 와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달러가 어느 날 없어지는, 우리 사실 제가 기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한 1000만 불이 있다. 이러면 여기서 환율이 100원이 움직이면 10억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럼 이 돈을, 근데 어느 날 미국에서 무슨 뭐가 문제가 나서 달러를 오늘부터 사용하지 않는다. 금처럼 바꾸지 않는다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러는 휴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언제는 모르죠. 그만큼 지금 경제가, 이 화폐가 경제의 일종의 피잖아요.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피가 돈인데 그 돈이 어느 날 우리 몸에서 피를 싹 뽑아버리면 그런 것이 가능할 만큼 가공의 세력들이 지금 여기저기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우리나라에 현재 취하고 있는 문제는 이와 같은 대변혁 속에서 우리가 성장 동력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 동력이 그다음에 조선이니 무슨 제철이니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반도체도 몇 년을 갈 거냐 이럴 식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모방해서 다른 나라가 빨리 발달한 선진국에 그거를 흉내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딴 사람들 8시간 일할 때 20시간 16시간 일해서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성장하는 데는 이제 한계가 왔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거를 남이 하지 않은 새로운 창조적인 그런 거를 갖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업 간, 기업 간, 근로자 간의 양극화가 우리나라는 특히 심해서 노사관계가 경직적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외국에 있는 많은 기업체들이 한국을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중국을 들어가는 건 중국 사람들 무식하고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오늘 그냥 그 업체도 뭐 세금이 이렇게 해서 뺏고 하기 때문에 한국을 투자 대상으로 많이 생각했는데 결국 다들 포기하는 이유는 뭔가요? 노사관계가 이게 아주 극렬하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외국 기업들이 들어왔다 결국은 데모하고 뭐하고 나가고 이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기업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인데 우리에게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기업이 가장 중요해야 되었는데 전체를 이 말을 전부 포함해서 기업이 전 세계 다른 기업들과 기업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 간의 싸움이 아닌 건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기업하고도 싸워야 되고 미국 기업하고 독일 기업하고 싸우게 되기 때문에
독일 이런 데보다는 우리가 유리한 점이 있을지 몰라도 임금 싼 거는 중국을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중국이 지금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기업의 경쟁력을 그럼 어떻게 가질 거느냐.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이 이렇다고 했는데 기업의 경쟁력 회복이에요. 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방법을,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느냐. 아까 제가 나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나무를 심어 놓으면, 땅에다 나무를 심어 놓는데 묘목을 이제 심고 작은 나무든 큰 나무를 심잖아요. 지금 그러면 산에 우리가 가보면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해서 이게 섞여가지고 하는 숲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큰 나무가 뭐 삼성이니 뭐 이런 몇 개 나무가 있는 거예요. 저거 그냥 좀 반 잘라 그래가지고 논아줘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만약 이런 거 몇 개가 없어지고 나면 잡목습이 되는 거예요. 잡목. 거기서는 이제 돈도 안 나와요. 퍼렇기만 하지. 이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을 키워야 돼요. 그러고 도전적으로 하고 이런 게 좀 있으면 잘 키워주고, 물론 기업들이 잘못하고 하는 건 과감하게 엄정한 법적인 잣대를 대서 불법으로 하는 거는 단호하게 그걸 막되, 그러나 기업 경쟁력 할 때 기업인들하고 얘기해보면 다른 거 없습니다. 자유 경쟁에서 마음껏 뛸 수 있게만 해달라 그거예요. 뒷다리 잡고 이것저것 묵지 말고, 그 정치인들 가서 겁주는 얘기 해가지고 참 정치 헌금 내게 하고 이렇게 주눅들게 하지 말고, 그 얘기거든요. 심심하면 뭐 이렇게 국회 뭘 갈 때, 청문회 할 때 재벌 회장들 오라고 하고, 그거 전부 폼 잡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돈이 나온다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부가 여기서 나오면 이 사람들 빨리 돌아다니면 돈 벌어. 여기 어디 왜 여기 와서 기업 회장이 왜 여기를 얼쩔거려 온다 하더라도 그래야 되잖아요. 당신 지금 당신한테 딸린 기업 식구가 10만 명도 넘는데 당신이 지금 여기 와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하나로 이 기업이 어떻게 될지 세계 딴 기업들이 불을 켜고 사는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부는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국회의원 월급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하든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해야 된다.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거는 자유경쟁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저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을 하는 건 고맙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마트가 큰 마트 이런 걸 시장, 뭐 전통시장 이런 걸 살리려고 마트는 어느 날 놀고 뭐는 하지 마라, 어디는 뭐 하라, 무슨 업종은 하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어느 기업지 다 문어발식으로 다 해서 하는 구조는 이게 잘못됐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가장 효율적으로 그걸 능률 있게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서 성공하게 하는 것이 경쟁력이에요. 이거를 가능하면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나무를 심어놓고, 나무를 심으면 여러분들 작은 나무는 자주 옮겨도 삽니다. 근데 거목이 된 나무 이런 거 여기서 뽑아가지고 이쪽에다 옮겨놓고 그랬다 저쪽 옮겨놓으면 이건 99% 죽습니다. 그리고 이걸 묶어놓고 뭐 이렇게 하고 뛰지 말고 너는 못하게 하고 이런 거를 제대로 해도 지금 살아남기가 힘든 구조인데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많은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있는 기업을 그렇게 잘 활성화해서 할 수 있게 해주지만, 그 다음에 정부 정책 중에 잘못하는 것이 이 중소기업인들 일반 사람들에게 서민들 정책, 왜냐하면 거기서 표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돈을 이렇게 중소인들한테 대출대주고 뭐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퇴직하고 남은 돈, 뭐 돈이라고 해야 2억이나 3억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또 사업을 한다고 뭐 인테리어하고 뭘 얻고 이래가지고 한 1억, 2억 쑥 없어져 버려요. 근데 같은 비슷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수없이 많잖아요. 동종업종이. 통계를 제가 이거 하면서 이것저것 뒤져보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서요, 1,000억 밑에 이런 기업 중에서 특히 10억이네. 10억 밑에 아주 작은 영세한 이런 그 음식점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 5년 안에 85%가 다 망합니다. 그러면 5년 안에 이 사람들이 85%가 망하면
그 근근한 사람들이 노후 대책으로 담은 1억이라도 아껴놔야 할 돈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에 큰 이 사회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 되는 이유는 동일한 거를 미국의 지금 통계가 옛날 통계이긴 한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500명당 미국의 식당이 하나 정도 있는 걸로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80명의 식당이 지금 하나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게 아마 등록된 식당이고 조그만 하는 데는 등록도 안 되고 라면 가게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훨씬 더 안 될 겁니다. 그러면 30명, 50명을 상대로 한 가게가 벌 수 있는 돈과 500명이나 1000명을 상대로 벌 수 있는 돈은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자생이 안 되는 거예요. 딱 몇 개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할 건 없고 그냥 가게를 여니까 이 상가에서 불려지는 임대료만 높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빌딩 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그 임대료 때문에 제대로 해도 사람들이 많이 경쟁자가 없어도 될똥말똥인데 거기다 그런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 건물 가진 사람은 더 목에 힘주고 임대료는 더 올라가요. 그럼 여러분 거기서 경제가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 구조를 정부에서 조장할 게 아니라 과감히 정리해서 이런 건 하면 안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경제에 대해서 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뻔하게 망할 거를 알면서 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한참 더 소셜 사회적인 책임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막 떠드는 사람들은 소셜 기업을 조합이니 이렇게 해서 잔뜩 만들었다니까요. 정부에서 한 7천억에 8천억 논아줬어요. 한 3, 4년 지나고 나니까 자기들끼리 조합이라고 만들어서 다 눈치 빠른 사람들이 해서 돈 정부에서 받아 쓰고 몇 년 지나가니까 아무것도 안 남은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가 앞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책을 현명하게 써야 되는데 절대로 돈 논아주는 거 이것만 안 하면 돼요. 그러면 80%는 어리석은 정책이 없어져요. 돈을 논아줄 수 있는 대상은 정말 노인들, 또 극빈자, 또 지체장애 이런 사람들 할 수가 없는 사람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돈을 논아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돈 논아주면 또 딴 사람이 돈을 채가요. 엉뚱한 데 잘못해서. 그러지 말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일상 생활용품이나 주거지나 이런 걸 마련하는 데 돈을 쓰고, 어떤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 보면 노인들한테 12만 원 준다, 7만 원 준다, 이렇게 이 돈이 다 어디로 가야 될 돈이,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결국은 아까 어서부가 나왔죠. 기업에서 나온 돈이 기업을 더 활성화하는 데 들어가지 못하고 세금으로 걷어서 정치인들이 인심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심 써서 그게 좋은 결과가 나오면 되는데 인심 써서 그 사람들이 그냥 불평만 많아져요. 10만 원 줬는데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더 안 줘? 저쪽 당은 30만 원 준다는데 이쪽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내 돈 갖다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애들이 젊은 애들한테 돈 주는 거 하지 말고, 저는 옛날에 제가 러시아에 이렇게 한 20년에 갔을 때 그때 앞으로 러시아나 이런 데가 많이 발달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생각에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정부에서 돈 얼마 주지 말고, 그런데 굉장히 물가가 싸요. 한 달에 한 30만 원, 50만 원에도 충분히 살거든요. 정부에서 대학생들을, 이런 젊은이들, 희망자들을 각 나라에 스페인어권, 브라질이나 이런 데 또 어디로 받아주기만 하는 나라에 있으면 몇만 명씩 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반드시 나가면 다 자기 법벌이 한다니까요.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3년이면 3년 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인정해주고, 심지어 병역을 그거로 해도 좋고, 그렇게 해서 나가면 그 사람들 가서 말을 배우든 눈치를 배우든 뭐를 배우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잖아요. 이 안에서 전부 다 공무원 시험만 봐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소기업체 가니까 얼마 전에 또 나와서 200만 원인가 얼마를 저축하면 300만 원 저축하면 900만 원을 전문의한테 주겠다고 요새 최근에 나왔어요. 근데 거긴 옛날에도 돈을 줘보니까 중소기업체 가서 1년 이상 버틴 애들이 10%도 안 돼요. 근데 돈만 이러는 거예요. 돈을 줘서는 절대로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뭐를 가르쳐 주든지 뭘 배우게 하고 뭘 한다는 건 좋은데, 그거 말고 이렇게 생색내기. 정부에서 그냥 뚝딱 만들어서 그걸 하면 되는 거, 이게 다 나라 돈이거든요. 이 돈을 합치면 우리나라
빚이 지금 GDP의 공식적으로 40% 이렇게 말하는데 아마 공사들이 가지고 있는 빚까지 치면 100%가 넘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빚을 우리가 지금 정부가 최근 몇 년 동안에 계속 빚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노령화되고 일할 수 있는 30대에서 50대 연령은 적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이걸 다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까 기업 경쟁력이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이 교육입니다. 국민의 의식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 중에 굉장히 잘못된 것이 아까 목사님이 오늘 주신 말씀도 그런 내용이 많은데 전교조들이 교육을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세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거 이런 생각을 많이 심어주고 이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이 나라에 태어난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조국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이런 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세상 기성세대 이 나라 사람들은 완전히 다 죽일 사람 돼서 정말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빼놓고는 다 나쁜 사람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기 부모도 존경 안 하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마음속에 불평만 잔뜩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불평하고 이런 거 하는 사람 어떻게 잘 된다고 써 있어요? 지금 못 된다고 써 있어. 니가 심지어 아까 말씀했잖아요. 자, 지금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이 땅을 위해서 그 땅이 평안하도록 축복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 마음속에 매일 에이씨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들이 장래가 저는 그걸 생각하면 막 덩어리에 오싹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 이 축복의 말을 안 하고 그런 생각을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계속 하여튼 어찌하든 집안에서도 뭐고 전부 다 교회가 하루아침에 나올 수는 없으니까 감사하는 마음, 임한 채로 사는 거, 우리보다 못한 나라들이 어떻게 됐는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성공 정말 사례 중에 유일하게 못 사는 나라에서 이렇게 됐던 나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꾸만 그런 쪽을 교육하고 너희들 자부심 가져. 우리나라는 단시간 몇십 년 동안에 이런 걸 이룬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앞으로 몇십 년 안에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걸 이룰 수 있는 너희들이야. 이렇게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아까 기업의 그 환경이라는 기업의 경쟁력이라는데 기업 경쟁력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마음껏 그 기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기업가 정신이에요. 옛날에 정주영 씨나 뭐 이런 사람처럼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은 도전 정신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뭔가를 취하겠다고 나서는 게 기업가 정신이에요. 이 기업가 정신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쇠잔되고 있습니다. 왜? 기업가들이 존경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고 이렇게 자꾸 또 일부 기업가들이 그런 걸 함으로써 존경을 스스로 자초한 것도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 아버지가 기업을 하였으면 그 자녀가 나도 기업을 하겠다 이래야 되는데 나는 이제 안 해. 또 아버지도 아유 너는 하지 마라 힘들어. 그냥 돈만 어떻게 돈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한 애들 제가 이게 두려운 거는 중국에 가면은 중국에 이제 그 중소업체들 우리가 가서 보면은 부모들이 있는데 20대 이렇게 약관 후반 30대 초 이런 애들이요. 얼마나 이 배짱이 좋고 담대하고 꾸리는 게 없이 사업하는데 맞서서 이렇게 하는지요. 우리 젊은 애들 보면 절대로 이렇게 못한다는 느낌이 날 정도로. 중국 사람이 원래 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처럼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강하기는 한데 그런 게 아주 강해요. 중국은 참 놀라운 거는 공산주의 치하에 있으였으면서도 자본주의보단 이상으로 기업가 정신, 부를 축적하겠다는 이 마음이 아주 본능적으로 이게 강하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돈이 된다면 뭐든지 쫓아나가 살려는 그 의식이 강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보면 우리 젊은 애들이 얘들하고 어떻게 당하겠나 하는 생각이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아이 때부터 이 자신감을 키워주고 감사하는 마음, 기업가 정신에 다른 게 없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인생은 앞으로 잘 되고 내가 개척하고 자신 있게 설 수 있어. 이거거든요. 꼭 뭐 회사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갖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장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실래도 이것을 갖춰놓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아까 목사님이 이 성이 무너진 곳에 서서 이 성을 지키려고 하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 제가 항상 내가 그 역할을 하나 하면서 통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찾는데 찾고 토 찾아도 없어서
내가 멸한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믿고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도 저분이 이 땅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저분이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그 정신, 도전 정신, 기업가 정신을 우리가 잃지 않아야 우리 기업들이 그 기업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인들을 북돋워주고 마음 놓고 자유경쟁으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게 너희들은 많이 벌어서 하여튼 법인세 많이 내라. 또 직원들 월급 많이 줘서 그 사람들 세금 잘 내게 하라. 이게 나라에 충성하는 길이에요. 다른 거는 기업가들한테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기업가들이 알아서 돈이 있어서 자기들이 선한 일을 하면 좋은데 눈치 보고 못 대되면 저쪽 기업이 얼마 냈나? 500억? 우리는 규모가 이러니까 300억 내야지. 200억 내. 이 짓을 맨날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그게 선하게 좀 쓰이긴 좀 하지만 그게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야지 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서로 기업가 이렇게 칭찬하고 이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기업인들이 사기를 키워주고 그 자유경쟁 풍토를 만들어주고 정부에서 제발 돈 얼마씩 줘가지고 논아주는 그런 어리석은 정책 하지 말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하는 거는 공정하게 하고 법을 어긴 사람은 아주 가차없이 다시는 제기하지 못하도록 있는 거 다 찾아서 다 회수하고 엄정한 잣대로 모든 사람에게 하되 기업을 잘하고 이렇게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라에서 그런 사람을 대우하고 하면 기업이 일어나지 말라고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어납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했는데 제가 그 잠언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생각하다 잠언 4장 23절 24절 말씀 띄울 수 있나요? 저 말씀을 오늘 이 기업 환경하고 빗대서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인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아까 기업도 뭐라고 그랬어요? 기업도 생명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업도 살아나기도 하고 건강해지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고 뭐가 조건이 안 좋고 안 좋으면 병이 들고 망합니다. 그죠? 살아있는 거예요, 기업이요. 그러니까 생명이 가지고 있는 건 똑같아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겠지만 제가 오늘은 저 말에 대해서 이 말씀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했는데 내 마음을 지켜라 할 때 지킨다는 게 뭐냐면 그 밑에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지금 마음을 지키는 것이 뭔가 구체적으로 24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마음을 지키는 거. 그 마음을 지키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 그게 뭐냐? 여기 구부러진 마음이라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구부러진 마음이 남을 비비꼬고 악한 마음으로 이렇게 쥐어뜯고 뒤에서 뒤따라 잡는 그런 말이 저거 구부러진 거예요. 영어 이렇게 해석해 보니까. 그 다음 비뚤어진 말은 이 타락한 거, 세상에 막 안 좋은 거, 이런 소리 하는 거.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보면 가장 언론도 문제고 문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거는 언론들이 사람들의 감성을 선동해서 논리적인 근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말을 했을 때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이 어떤 게 있을지 이것이 사실인지 이걸 다 점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 비슷하게 그냥 먼저 해서 확 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며칠 뒤에 그게 중요하면 이게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게 어디까지 정리됐고 마무리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남에 대해서 무조건 헐뜯고 불평하고 흠잡는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 여러분들이 볼 때 가장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건 제가 볼 때 기도할 때 분열의 영이에요. 그걸 옛날에 리오야단의 영이다. 그 악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분열의 영이 우리나라의 역사하는 가장 큰 악한 영입니다. 근데 사실은 사단의 가장 본성이 분열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처럼.
남북한이 분열된 거 가장 극명한 거고, 세대 간에, 계층 간에 있는 자 없는 자 이런 걸 계속 분열하고 있는 것이 언론의 많은 미디어 속에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생명이 죽는 거예요. 우리도 죽고 기업도 죽고 생명을 가진 존재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에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을 내 앞을 곧게 살피며, 이거는 여기 보니까 자기 눈을 앞으로 똑바로 보고 앞을 정면으로 응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는 뭐냐면 두리번거리고 기웃거리지 못하고 여기 끼우 저기 끼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목표를 정했고 뭔가를 인생에서 내가 사명을 하나님이 받았으면 이거를 위해서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나가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신경 쓰고 세상 소리들 이것저것 다 참견하고 놀 거 다 놀고 뭐 남 하는 거 저 사람은 저것도 좀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거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엉뚱한 데 이런 데 가지 말고. 그 다음에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이렇게 되는 이것이 아까 내 마음을 지키는 길인데, 내 발이 행할 길을 자기가 갈 발을 자기가 내딜 발을 앞으로 보는데 이게 자갈밭인지 금에 푹 빠졌는지 웅덩이에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앞을 잘 보고 분별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덤벙덤벙한 기질이 많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덤벙덤벙해요. 난 그게 너무 좀 그래서 제 혼자 하는 거는, 내가 6.25 때 어머니가 피난 다니면 임신해가지고 막 돌아다녀가지고 이 태교가 안정적으로 못해서 내가 정서적으로 불안해가지고 이렇다 내가 속으로 저를 생각하는데, 그래서 잘 속고 잘 실수를 저지르거든요. 덤벙덤벙하고. 그래서 하여튼 할 때 앞에 잘 평탄한지 잘 살펴서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이렇게 든든히 하라도 보니까 발을 디딜 때 딱 그 밑에가 단단한 데만 발을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피고 준비하고 다지고, 남들이 한다고 나도 하고 다 나서지 말고, 우리는 다 그렇게 하다가 한꺼번에 망하거든요. 이게 정말 5년 뒤에도 될 건지, 지금 막 붐인데 이게 잠깐 몇 달 하다 마는 거면 이건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거를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종합적으로 말하는 말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쪽으로나 저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이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다 그게 저도 평상시에 암송하고 좋아하는 말씀들을 목사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최근에 잃어버린 것이 젊은이들 마음 안에 불만이 가득하고 감사, 긍정하는 이런 게 없다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 우리 부모들 효도하고 어른들한테 고개 숙이고 하는 것이 사라졌잖아요. 요즘 보면요. 이제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동방예의주기에 뭐 할 때 효를 숭상하는 동방예의주기라고 했는데, 외국 사람들은 아직도 책을 읽고 이 나라 효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요. 그거 왜 잊어버렸어요? 우리 집안에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둘밖에 안 낳기 때문에, 걔들이 어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른이 없어요. 걔들이 어른이에요. 하여튼 이런 얘기하면 끝이 없고 한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혼자 이렇게 됐습니다. 나가서 내가 현실을 얘기하기는 하지만 부정적으로 내가 이렇다고 자주 하지는 말자. 제가 이 얘기를 우리끼리 하는 거는 우리가 이런 면이 있는데 요거는 고치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를 쓰시지만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그분이 반드시 살린다는, 우리는 대전제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 경제 뭐 이렇게 하고 보고 신문도 보고 또 어떤 때는 조찬 모임 가보기도 하는데, 가능하면 제가 그런 데는 많이 안 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세상 소리를 자꾸 듣기 때문에. 저는 성경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기도, 이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차라리 목사님 이런 설교 노트한 것도 보고 딴 데서 이런 좋은 말씀 또 그거 보고 하면서 잠깐만 거기서 이미 불을 얻을 그 지혜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세상 지혜가 사실은 그냥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이거는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기업이 뭐고 부가 왜 생기고 정부에서 하는 이런 정책들 이거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정부에서 하는 거는 하여튼 다 기회가 잘 두어지고 기업들이 잘 공정하게 룰을 지켜서 하면 그 사람들이 존경받는다, 인정받는다. 그런 풍토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서 그런 기업들 한두 명씩 이렇게 조금씩 추워주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저절로 되죠. 정치인들이. 자, 그거 어리석은 그걸 조금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또 우리나라 사례하고 비슷해서 이 영상을 하나 준비됐나 한번 준비됐나요? 말매 그 사진 하나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터닝 빌딩이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말매라는 데가 스웨덴에 있는 우리 울산 같은 데입니다. 배 만드는 곳이요. 여기가 옛날엔 조선 아주 세계 왕국이었어요. 조선 배만. 근데 현대 중공업이 우리가 조선소를 만들면서 이 사람들이 망하게 됐어요. 우리가 훨씬 싸게 더 잘 만드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던 대형 크레인, 여기 좀 있는데 그 대형 크레인을 거기서 떼서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현대라고 써가지고 우리가 붙여놨습니다. 이게 20, 30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항구가 조선 만드는 데인데 다 망하고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나서 이 사람들이 진 빌딩이 여기 터닝 빌딩이라고 한 건데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굉장히 인상적인 건물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어디 책에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처음부터 골리앗이 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의 싸움은 옛날에 옛날에 싸움은 이쪽 분대가 있고 이쪽 양쪽 산에 있으면 그 밑에 평지에서 군대가 양쪽에 대표 선수들이 나와서 싸우는데 골리앗은 가지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30kg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 칼의 무게 이런 것이 10kg에서 40kg라는 거. 아무리 그 사람이 한 3m 되는 거인이라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는 로봇 움직이는 마냥 어기적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하고 붙어서 일반 사람들 칼싸움 하듯이 붙으니까 나가 떨어지고 칼이 붙으셔서 날아가는 거지. 처음부터 그 사람하고 붙으면 안 되는 거죠. 떨어져서 싸워야죠. 왜 붙어요, 그 사람하고는요? 다윗은 그냥 떨어져서 아예 물맷돌로 던진 거예요. 그 사람 움직이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가서 그 사람하고 둘이 하면 칼끼리 부딪히면 내 칼은 그냥 저 사람 칼에 맞아서 한 100m 날아갈 텐데 거기 싸움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골리앗들 상대로 그렇게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지혜로 동일한 걸 해도 정말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까지 안 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해도 그렇고 그것이 무슨 대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간에 우리가 새로운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새로운 긍정적인 마인드를 주도록 감사한 마음으로 이런 어떤 심리적인 요인과 우리 정부에 있는 지도자들 욕하지 말고 지도자들에게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참 지혜를 이때에 맞게 주시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마음을 합해서 새로운 국회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온 사회가 뭔가 새롭게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돼서 저는 북한에 요즘 하는 거 한편으로는 걱정스럽지만 정말 이제 마지막 때가 오는구나. 제가 할 짓은 다 해본다. 근데 부불 3대라고 했고 권불 10년인데 10년은 훨씬 넘었죠. 근데 쟤들은 지금 3대가 왔잖아요. 더는 못 갈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걸 더 용납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저절로 이제 망하는 길로 가고 그거는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는데 부는 기업에서 나온다. 기업이 살아야 된다. 정치인들 우리는 욕하지 말고 어쨌든 감사하며 칭찬하고 우리 안에 새로운 지혜를 구하고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특히 예수세계교회 인재를 키우고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는 어찌됐든 우리나라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나라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생각나면 대기업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줘도 좋고 이렇게 해도 좋고 하여튼 살아나도록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그들이 일신해서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제 앞으로 2만 불, 3만 불 턱에서 멈추지 않고 5만 불, 7만 불, 10만 불 국민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이 너무 길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원래 하려고 준비해 놓은 거하고 없이 막 돌아다니기만 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여튼 알아들으셨죠? 기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기업가들 그리고 우리가 긍정적인 좋은 말 살리는 말을 하자. 우리 특히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뱉는 말대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우리가 좋은 말, 사는 말, 살리는 말을 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불을 달라고 구하면 주세요. 내 폭을 어떻게 잡을 거냐죠. 내 가족만을 위할 거냐? 내가 더 큰 목적을 가지고 불을 구할 거냐? 여러분, 가족만을 위해서 불을 주세요 하면 그건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이고, 주님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목적, 저는 이 분야, 이 가난한 사람, 또 이런 일, 주님 교회 뭐 정하시고 요걸 위해서 저는 부가 필요합니다 하면 그것도 가득 채워주실 거예요. 아멘. 저는 제 손으로 제 손에 보석이 툭 떨어지기를 원했거든요.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초자연적 역사. 에? 저 하늘나라에도 새 예루살렘을 짓는 데 필요했던 그 보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석 광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석 광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 툭 떨어지기를, 주여 미국 어디선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었다는데 저에게도 한번 일어나게 해주세요. 딱 그랬는데 손에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팔목에 누가 채워주더라고. 가공해가지고. 이건 응답 아니겠어요? 아니 지난주부터 구했잖아요. 보석 좀 한번 내 손에 쥐어줘 보라고. 아니 내가 사는 거 말고요. 보석. 그래서 누가 이렇게 내 손에 끼워주더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응답, 그런 것까지도 응답하세요. 여러분은 실제 불을 구하십시오. 아멘. 지금 이 시간 구하십시다. 우선 내가 사는 이 환경으로 해서 좀 축복하십시다.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기업이, 대기업이 어떤 기업이에요? 현다이? 삼성? LG? SK? 어디예요? 여러분 어느 기업을 좋아하세요? 어느 기업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기업을 축복합시다. 오늘 폭이 너무 넓어. 장로님이 어머니 뱃속에서 6.25를 맞으셔가지고 막 모든 곳을 다 돌아다니셨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합시다. 여러분하고 지금 상관없어도 그 기업 축복하면 이상하게 그 축복한 만큼 하나님 역사가 임하면 내 몫으로 돌아오는 게 있어요. 믿습니까? 저 이희식 집사님은 LG를 축복해야 될 것 같아.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LG 잘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LG 잘 되도록 기도하려면 그 몫이 내게로 온다니까. 이상하게. 맹집사님은 뭘 기도해야 돼? 땅 장사 잘하는 기업이 어딘가 모르겠다. 어쨌든 기업을 정하세요. 삼성, 저기 저 삼성. 네, 자, 죄송합니다. 오늘 유명한 4대 기업, 5대 기업만 좀 추려서 좀 축복하겠습니다. 딴 기도 안 하겠습니다. 저 삼성맨 한번 잠깐 일어나세요. 삼성맨 잠깐 일어나봐요. 삼성이라고 하는 이 대기업을 축복할 사람들 함께 일어나세요. 나는 삼성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삼성이 새로운 먹거리를 지금 찾아낼 수 있도록 10년, 20년 먹여 살릴 수 있는 먹거리 찾아낼 수 있도록. 예, 좋습니다. 더 없으신가요? 너무 적은데. 네. 그 다음에 현대. 좋습니다. 현대 사장님 왔네. 자, 현대를 위해서 기도할 분 일어나시고. 더 없어요? 조금 더. 네, 좋습니다. 예, 좋은 자동차 사게 될 걸 믿습니다, 이분들. 그 다음에 SK. 네, 좋습니다. SK. 네, 조금 더 일어나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몫으로 온다니까? 여러분이 하시면. LG. 나머지 또 어떤 기업 있죠? 어디 찾아야 돼? 기타 등등. 나머지 다 일어나세요. 오늘 이 시간 한 5분, 10분 동안만 그 기업들이 잘 되도록 막 매상이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새로운 걸 개발한 것을 발표하는 걸 보면서
많은 인재들이 삼성으로 몰려들고 현대로 몰려들고 LG로 SK로 몰려들고 이 대기업 한국 대기업이 유수의 세계 기업들을 견주어서 부족함 없이 독일도 제치고 미국도 제치고 스웨덴도 제쳐버렸듯이 다 제치고 일본도 제치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야말로 G2 안에 들어가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경제 환경 경제 주체 중에서도 특별히 대기업을 축복하는 우리 민족을 대표해서 우리 기독교 민족을 대표해서 우리 예수교회 성도들이 대기업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겠다. 욕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축복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도록 국가가 되도록 그러한 세대가 되도록 주님 내가 먼저 헌신합니다. 이 스피릿이 온 국민의 마음에 자리 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